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또 하나오션이 칠 조 8천억 원짜리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따냈고요. 미국에서는 6월 고용이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나오면서 연준금리 인상 전망이 확 꺾였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상품이 뭔지 아시죠?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이 상품에 대해서 사실상 신규 출시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요. 숫자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시속 SK하이닉스 레버리지 ITF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펀드가 출시 9개월 만에 자산 규모가 13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이에요. 9개월 만에 19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변동성이 큰 날에는 이 펀드 하나가 SK하이닉스 하루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펀드 하나가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건데요. 레버리지 ETF는 기초 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오늘 5% 오르면 이 ETF는 10% 오르고요. 반대로 5% 떨어지면 10% 떨어지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ETF가 이 배수익률을 맞추려면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날에는 더 사야 하고 떨어지는 날에는 팔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 리밸런싱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쉽게 비유해드리면요. 여러분이 시소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쪽에 앉은 사람이 계속 움직이면 시소가 더 크게 흔들리잖아요. 레버리지 ETF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니까 주가를 더 밀어 올리고요. 떨어지면 더 파니까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요.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5월에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ITF 16개 종목을 한꺼번에 승인했거든요. 상장 이 거래일 만에 거래 대금이 약 2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거래일 만에 20조 원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기초자산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본주의 거래 대금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움직인 겁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오는 13일에 주요 자산운용사 CEO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신탁, 신한, 한화자산운용이 참석합니다. ETF 상품을 운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아예 빠졌으니까요. 사실상 ETF 규제를 위한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원래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홍콩 같은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허용하고 나니까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2달도 안 돼서 다시 규제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뒷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카피캣 상품을 무더기로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제재한다는 거잖아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가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총 2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해외 사례를 보면요. 미국에서도 디렉시온이나 그레나이트 셰어스 같은 운용사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를 출시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투자자 보호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한 종목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거든요.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이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규제 동향을 주시하셔야 하고요.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ITF들이 증폭시키는 변동성은 시장 전체에 퍼지거든요. 여러분의 연금이나 적금이 운용되는 펀드도 이 변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신규 출시를 사실상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장된 상품을 강제로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새로운 상품 출시만 막고 기존 상품은 유지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얼마냐면 총 7조 8천억 원입니다. 방산업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형 프로젝트죠. KDDX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해군의 차세대 주력 군함입니다. 현재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있잖아요. KDDX는 그보다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0통급 스텔스 구축함 6척을 새로 건조하는 사업인데요. 선도함은 2032년에 해군에 인도하는 게 목표이고요. 나머지 5척까지 포함해서 2036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이 구축함이 어떤 점에서 차세대냐면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전투 체계가 들어갑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AI가 자동으로 판단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인 거죠. 거기에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선체 설계가 적용되고요. 고성능 AESA 레이더,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체계도 적용돼서 소음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요. 기존 구축함이 스마트폰 이전 세대의 피처폰이라면요. KDDX는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배인데 안에 들어간 기술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번 수주전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이긴 점수 차이가 겨우 0.5867점이었거든요. 소수점 4자리에서 승부가 갈린 겁니다. 왜 이렇게 아슬아슬했냐면요. 사실 순수한 기술 점수만 놓고 보면 HD현대중공업이 앞섰습니다. 기술 능력 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이 73점 2383점을 받았고요. 한화오션이 72점 5958점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0.6425점 더 높았어요. 그럼 한화오션이 어떻게 이겼냐? 바로 보안 감점 때문입니다. HD현대중공업에 1.2점의 보안 감점이 적용됐거든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촬영해서 유출한 겁니다. 이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결과 회사에 보안 감점이 적용된 겁니다. 10여 년 전 사건이 7조 8천억 원짜리 사업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마라톤에서 두 선수가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요. 한 선수가 과거에 도핑 위반으로 벌점을 받아서 결승선에서 뒤처진 것과 비슷합니다. 실력은 오히려 조금 나았는데 과거의 잘못이 발목을 잡은 거죠. HD현대중공업 측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안 감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고요. 이에 대해 항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 법적 분쟁이 KDDX 사업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군함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 방산 수출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최근 한국이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무기 수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차세대 구축함까지 성공적으로 건조하면 해상 방산 수출의 문이 더 넓어지는 거죠. 둘째, 조선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니까요.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셋째, 한화그룹의 방산사업 포트폴리오가 더 강화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 한화오션까지 대형 방산사업을 확보하면서요. 한화가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셈이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고용 보고서 숫자가 예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5만 7천 개 늘어나는 데 그쳤거든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11만 5천 개였는데요. 딱 절반밖에 안 나온 겁니다. 지난 5월에 12만 9천 개였으니까요. 한 달 사이에 절반 넘게 줄어든 셈이에요.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가 3만 6천 개 늘었고요. 사회복지 분야가 2만 5천 개, 의료 분야가 2만 2천 개로 나름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병원에서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요. 다만 최근 1년간 월 평균 3만 8천 개씩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확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레저와 접객업이었습니다. 이 업종에서 무려 6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어요. 보통 여름철에는 관광, 호텔, 요식업 쪽에서 계절 채용이 활발한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부진했다는 뜻입니다. 광업, 건설, 제조, 도소매, 운수, 정보통신, 금융, 정부 부문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실업률은 4.22%로 5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소식 같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동력 참여율이 0.3%포인트 하락해서 61.55%를 기록했거든요. 일자리를 찾는 걸 포기하면 통계에서 실업자로 안 잡히니까요. 실업률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교실에서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본 거예요. 남은 학생들만 평균을 내니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업률이 떨어진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임금은 전월 대비 0.3% 올라서요. 시간당 평균 37달러 64센트를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3.5%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연준은 지금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높이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이 이렇게 둔화되면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고용이 꺾이고 있으니 너무 올리면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 기준으로요. 7월 2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거나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고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높았는데 달러 약세가 오면 환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대미 수출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잖아요.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우리 기업들 실적에도 영향이 오는 거죠. 한국은행도 이런 대외 변수를 주시하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망을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용 둔화가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레저 접객업의 계절적 부진이 주원인이니까요. 7월이나 8월에는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냉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노동력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 정리해드리면요. ITF 시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커진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방산업계에서는 과거에 보안 사고가 칠 조원짜리 사업의 운명을 바꿔놓았으며요.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에 냉기가 돌면서 금리 인상 기대가 꺾일지 빙덕 기벌쳐 있습니다. 세 뉴스 모두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게 있다면요. 시장이든 안보든 고용이든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든다는 점이겠죠.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